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드디어 이제 시험 범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바로 프린트 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교과서 80페이지, 81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잘 들어주세요. 자, 내용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스크바 상부 외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당시에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는 임시정부를 만들자. 두 번째는 바로 5년간의 신라 통치를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른바 이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5년간의 신라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점령국이라 볼 수 있는 미국과 소련들이 서로 모여가지고서 공동으로 국가를 이제 양쪽에서 이제 국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설치했어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 발짝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이 신사 통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식민 통치로 받아들여졌던 바로 우익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탁 운동을 벌였었죠. 그 다음에 좌익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반탁을 똑같이 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일단은 임시정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산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익은 민족주의를 말하는 거고 좌익은 사회주의 쪽을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에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를 일단 만들자고 했으니까 그럼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이제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정치단체를 모이게 만들어가지고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좌익과 우익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들에게 여기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반탁운동을 벌이는 입장에서는 바로 이 정부 안에 찬성할 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됐는데, 이 중간에 난처하게 된 게 바로 누구냐면 미국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이 남한 쪽에다가 특히 딴 건 몰라도 남한을 비롯해서 북한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를 한반도에다 구축을 하고 싶은데, 민주주의 세력에게 가장 가까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민족주의 세력이 반탁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반면 이때 당시에 좌익은 나름대로 상황을 잘 이용해 먹었어요. 즉 당시에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 쪽에서는 그래 봐봐, 우리들의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들의 이런 조정을 인정해주는 단체들이 모여가지고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있었던 단체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소련 쪽에게 넘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미국은 뭔 소리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냐, 표현의 자유로서 바로 이 반탁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엄연히 한반도 안에서 강력한 정치 세력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제외를 시킬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들의 참여를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양쪽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막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하고 소련의 대표자들끼리. 자, 결과적으로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미소공동위원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협의 단체 자격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밑줄 치겠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협의 단체 자격 문제, 이걸로 이때 당시에 대립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결렬이 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쯤에 눈치 빠르신 분이 한 분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머릿속에 각인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라 볼 수 있는 분이셨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었던 이승만 박사가 딱 보니까 이거
물과 불과 같은, 물과 기름과 같은 바로 사회주의 계열 쪽의 최고 우두머리인 소련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계열 쪽의 최고 우두머리라 볼 수 있는 미국이 공동을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승만 박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제 전라도 지역에 있는 정읍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렇게 의견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서 독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일단은 독립이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을 나중에 독립을 시키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38도선 북쪽에 있는 소련이 물러가도록 전 세계가 호소를 해야 된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남한만이 라도 일단 독립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한만 독립한다고 한다면 북쪽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정치 조직 단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나름대로 이승만 박사가 좀 뭔가 계산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른바 남한만의 단정을 단독적인 그런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의 정읍 발언이 이때 당시에 다 있게 됐던 것이에요. 자, 빈칸 읽겠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자, 하지만 미국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명분은 지키고 싶어는 했어요.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면 당시에 사회주의자들도 그래 어느 정도 인정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너무 반탕만을 주장했던 사람들 말고 산타까지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 일부 민족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우익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같이 묶어줬습니다. 묶어줘가지고 그들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른바 좌도 우도 아닌 둘 다 합쳐가지고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른바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미 군정이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면서 바로 이제 이 좌우합작 위원회라고 하는 운동회를 이때 당시에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우익 계열 쪽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되셨던 분이었죠. 바로 김구 선생님의 오른편에 볼 수 있었던 김규식 선생. 김규식, 빈칸에 적혔습니다. 김규식. 그 다음에 좌익 쪽에서는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셨던 분이죠. 바로 중도좌파 계열 쪽에 해당했었던 여운형 선생, 여운형 선생.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도 계열 쪽에 해당됐었던 바로 좌우 합작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든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나름대로 여기 참여했었던 세력들이 대체로 본다고 한다면은 중도파에 해당되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좌와 우를 같이 어떻게든 한번 어우러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되게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분은 사실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쪽에 인물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세웠었던 그런 주장들은 우익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사회주의 같고 근데 또 좌익 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것은 뭐라고 할까 너무 이제 민주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강령 같은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셨느냐? 김구를 비롯한 대표적인 우익 세력들은 이때 당시에 김구 그다음에 이승만 이런 분들과 같은 바로 이런 분들은 이때 당시에 이 좌우합작위원회에 참가를 하지 않아요. 이들을 거부를 하죠. 이때 당시에 전설적인 일제시대 때 전설적인 그러한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죠. 바로 박헌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담을 했었던 바로 좌익 쪽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당시에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같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미군정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익과 우익을 전부 다 아우러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좌익과 우익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나름대로
노력을 조금 했었다고 하는 이제 말을 해줄 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잘 그 의도가 제대로 성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겠습니다. 자, 중도 계열 박스 좌우 합작위원회. 이 좌우 합작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양측의 외면.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좌우 합작위원회는 이제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도 암살을 당하시게 돼요. 정말 비운에 가시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겠자, 얼마 후에 다시 한번 제 2차,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긴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참여하는 그 인원수가, 이번에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이 소련 쪽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양해를 해가지고서, 그래, 일단은 한번,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단체를 싹 다 모아가지고서 그래서 한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가지고서 각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들의 지금 현재의 회원이 몇 명이나 있냐 뭐 이런 것을 적게 한 다음에 이들을 모아가지고서 남자 정부를 구성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좌익도 그렇고 우익도 그렇고 다 합쳐가지고서 거기에 가담했다고 했었던 사람들의 명단 숫자를 다 더하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배가 됐던 거예요.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누군가는 중복가입됐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이제 이 명단을 집어넣은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다 가짜다 하면서 막 싸움을 벌이고 소련 쪽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과정 중에서 여기에 같이 상승했었던 좌익과 우익 계열 쪽은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나라 안에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게 하는 데에 실패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거졌냐?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실패하게 돼요. 그러자 미국은 이거 저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아예 이 한국의 독립 문제를 그때 당시에 미국이 주도해가지고서 바로 만들었었던 국제 단체를 이제 유엔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국제연맹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국제연합이라고 하죠. 이 유엔에다가 바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상정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유엔에다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상정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한국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상 유엔이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전 세계인의 공통 의식을 발휘해가지고서 이제 병약했던 하나의 나라를 세워준다고 하니까 그건 고맙다고 볼 수 있는 거겠지만 문제는 뭐냐? 이 유엔 자체가 또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였던 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것이 좀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 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유엔에 참여했었던 나라 중에 하나인 소련과 같은 건 나라들은 당시에 아니 이 유엔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힘이 강화가 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바로 이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한반도의 문제는 모스크바 상부 외상 회의서부터 바로 미국과 소련이 알아서 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것을 바로 유엔에다가 상정을 하느냐? 나는 이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유엔 자체에서는 남북 간의 총선거를 결의를 하긴 했는데 이것을 북한과 소련과 그 다음에 소련의 사주를 봐줬다 볼 수 있었던 소련의 말을 많이 들었던 북한 쪽이 이것을 거부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유엔 쪽에서는 이 유엔의 이제 우리나라의 총선거를 위해서 파견되었던 조사단이 북쪽으로 건너가가지고서 과연 지금 현재 총선거를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북한과 소련이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게 되면서 그 결과 이들은 남한만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에서 이들은 남한만의 총선거라도 해가지고서 독립을 시키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었던 김구 선생님은 비록 우리나라가 바로 이른바 신자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긴 했었지만은 아니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독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독립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독립의 방법이 어떻든 간에 독립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아예 독립 자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북한하고 남한 쪽이 완전히 갈라지게 생겼으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소. 나라도 가가지고서 한번 이제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지도자들과 같이 만나가지고서 남북한 지역의 정치단체들의 연합을 한번 추진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교과서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편지를 이때 당시에 북한 쪽에 있는 김일성의 신북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때 당시에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억나죠? 조선독립동맹 바로 이 김두봉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3천만 정부에게 얘기했냐면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조국의 분열을 연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유일한 바람은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운 데는 절대로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총선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님은 아예 거기에 참여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김구 선생님의 이제 한국 독립당에 참여했었던 일부 인사들은 총선거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전부 다 김구 선생님을 따라서 여기 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서 전국은 대혼란에 빠졌는데 문제는 뭐냐? 북한 쪽에서는 바로 이 김구 선생님의 편지를 일단은 받았어요. 받고 나서 결국은 이제 수용을 했거든요. 수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하긴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북한 쪽에 있었던 소련 쪽과 남한 쪽에 있었던 미군정 둘 다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김구 선생님은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북한 지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바로 북한 쪽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북한 정권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남한의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의 거두에 해당하는 돈이 자기네들과 와가지고서 국가 성립에 대해서 협상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참여를 해가지고서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이 정통성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때 당시에 이들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것이 실패하게 되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안 되겠다 생각했었던 이 미군정은 아예 이걸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제 뭐라고 할까? 실제로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른바 총선거를 실시를 하게 돼요. 총선거를 딱 실시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선 다시 한번 북한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남북협상 한번 해보자라고 편지가 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북한 정권을 만들게 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김구 선생님의 명예를 이용해 먹은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김구 선생님은 이걸 또 거절하시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남북협상회의가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기억을 해주게 되고요. 여러분들, 자, 남북협상회의를 먼저 한번 적겠습니다. 한번 국제연합의 결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독립 문제를 빈칸했겠습니다. 국제연합 혹은 유엔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국제연합의 상정 밑줄자. 하지만 다음 줄에 소련과 북한의 반대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가 실시하는 것이 결의가 됩니다. 밑줄자 씁니다. 동그라미 4번에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에서는 먼저 남북협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성주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이죠. 남북협상회의,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의 남북협상을 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성과 없이 결렬이 됐고요. 드디어 50 총선거를 딱 진행을 하게 됐는데 5월 10일이죠. 1948년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총선거는 바로 이제 재헌국회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표인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바로 이 50 총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가 일제에게서 독립했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어째서 이렇게 간정을 구성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소요가 되게 많았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외지에 나가 있었던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가 넘게 제주도로 갑작스럽게 다 귀국을 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바로 이쪽 계열 쪽에서도 역시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노당이라고 해요.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남노당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제주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이 단독 정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문제는 정부도 이들을 제대로 이제 달랠 줄 몰랐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남노당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빠졌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당시에 군대를 보내고 경찰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이 지역을 함부로 막 이제 빨갱이를 찾아서 없애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탄압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됐었어요. 즉 나중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이게 4월 3일날 일어났다고 얘기하지만은 한참 동안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4월 3일 이때 당시에 이승만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는 아예 어떻게 했냐면 이 지역에다가 인력을 좀 더 부감을 해가지고서 우익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때려잡는다라는 명목으로 제주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매질을 가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뭐 가끔가다 사람이 죽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폭발해가지고서 터졌던 사건이 바로 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을 이제 잘 이끌어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으로서 잘 이끌어 나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들은 또 바로 이들을 진압을 하러 왔었던 이제 그 우익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들이라든가 경찰 이들을 좀 적대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상 거의 뭐 유격 활동 같은 것을 막 벌이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바로 잘못하면 정부 자체가 뒤집어지겠다고 생각했었던 나중에 이제 이승만 정부는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제주도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이 4.3 운동을 남들 다 진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군대 안에서도 알고 봤더니 남노당 계열 쪽, 즉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활동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여수 순천 지역에 있는 군대에게 제주도에 가가지고서 제주도에서 일어났었던 이 4.3을 진압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 지역에 있었던 그런 그 군인들이 아니 우리가 일본 놈들하고 싸우면 괜찮다. 열심히 싸우겠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가가지고 진압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지도를 받게 돼가지고서 그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바로 이것을 받게 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에 있었던 군대가 아예 여수 순천의 지역에 있었던 이 군대가 아예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것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꼭 반란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후대의 역사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4.3 사건 박스. 자, 제주도 빈칸에 적혔습니다. 제주도에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 밑줄. 다음 줄에 좌익과 이를 진압하려는 군대 및 경찰들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대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주도에는 원래 화산동굴이 많죠. 화산동굴에 굉장히 깊숙한 곳을 들어가거나 혹은 뭐 관광상품화가 되지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여러분들이 바로 화산동굴 같은 것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함부로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왜? 거기 안에서는 이때에 죽임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 동굴 속에서 던져버려가지고서 뼈채, 지금까지 있다가 뼈채로 발견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가 여러분들 유골 속에 파묻혀가지고서 그들과 같이 유골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들 바로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사건이 바로 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지금도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날을 회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마디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일부 국군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킴.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도표에다가 별표를 2개를 쳐주세요. 당시에, 자, 이 도표에 보면은 리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 문제를 빈칸에 적겠습니다. UN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자, UN에 상정해서, 자, 바로 이 화살표가 약간 좀 특이하게 좀 잘못된 것이 있는데, UN 총회에서 UN 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남북 총선거 실시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소련의 위원단 입국 거부, 소련의 위원단 입국 거부로 인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남한의 총선거 결의가 있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바로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빈칸을 적겠습니다. 남북 협상회의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죠. 북쪽에는 김일성과 같이. 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 실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본다고 한다면 바로 위원단의 38도선 이남만의 총선거 결의,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때의 50총선거를 하게 되죠. 이 50총선거를 해가지고서 뽑았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실제의 이 국회를 뭐라 부르냐면 헌법을 만드는 국회다라고 해서 재헌국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헌국회에서 바로 대통령 선거까지 같이 했어요. 즉 우리나라 이 시대 때의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예요. 간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혔었던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서 대통령을 뽑았으니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50총 선거와 그 다음에 재헌국회 설립,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반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주 4.3 사건, 그리고 여수 순천 11구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자, 3번. 남과 북의 정부가 수립되다. 결과적으로는 금방금방 보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는 50총 선거와 재헌국회, 박수 한번 치고 발표 하나. 재헌국회 의원들이 이때 당시에 뽑혔고,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자, 동그란 1번. 자, 동그란 2번. 재헌 헌법을 이때 당시에 제정합니다. 이걸 선포하죠. 자, 동그란 2번.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그라미 3번. 이때 당시에 빈칸이 됐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을 선출하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자, 이승만 대통령 선출.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에 대한 제도가 동그라미 기업, 바로 대통령제 중심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민주공화정. 대통령이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되는 대통령이 수반이 되는 민주공화정을 만들고, 동그라미 2번 간선제, 바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서 대통령을 뽑는, 동그라미 2번 간선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4년인데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뽑는 거긴 한데, 문제는 한 번 대통령이 됐던 사람은 딱 한 번 정도에 해당해가지고서 바로 대통령을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어요. 마치 미국처럼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임기는 4년 1회 중임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이죠. 자, 동그라미 1번.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국제연합에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 유일하게 바로 합법적인 정부다라는 것으로 인정이 됐었어요. 자, 드디어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친일적인 색채를 전부 다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재헌국회 다음에 이제 국회부터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른바 친일파를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서 처벌하는 조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를 어느 정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이승만도 당연히 처음에 친일파 싫어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귀국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변을 봤는데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세력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럼 친일파들은 어떻게 했었었냐? 일부 그래도 민족주의적인 역할도 했었던 친일파들은 이른바 한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들을 통해가지고서 이승만을 열심히 이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반면 나머지 또 다른 친일파들의 경우에는 언제 자기가 잡혀가지고 죽을지 모르니까 전부 다 이제 엄청나게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이 군정을 이루잖아요. 미 군정을 이루고 있는데 미국이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쓸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를 군정이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통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일제시대 때에 면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로 몰릴까 무서워서 전부 다 숨어 지냈었었는데 이 사람들도 좀 약삭빠른 게 있어요. 왜냐? 일본어뿐만이 아니고 영어도 배웠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미군정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렸는데 바로 이 친일파들을 열심히 미국이 이제 뽑아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친일파 관료들을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일제시대 때 경찰이었었던 일본 순사로 이제 채용됐었던 그런 친일파가 해방된 다음에는 바로 미 군정의 경찰로 변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저께까지 일본놈 아짜비였던 놈이 갑자기 바로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플러스 찬타과 반타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거 이 찬타과 반타운동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많이 돌아섰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나름대로는 인지도를 갖고 있었던 바로 이 사회주의 그 친일파 계열 쪽에 해당됐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조용히 지내다가 전국이 찬타과 반타의 물결로 완전히 갈리고 있을 때 그들이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서 바로 이 찬타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을 무지하게 욕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찬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인 사람들은 한반도를 바로 소련의 식민지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막 매도를 막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저께까지 친일파였던 애들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위대한 반공 투사로 변신을 해버린 거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승만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미 군정에 바로 이제 기반을 쌓고 있는 이 친일파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측면이 되게 강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이 친일파를 제거하려고 하는 법이 통과하려고 했었을 때 이승만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아들였었던 이 친일파 계열 쪽에 해당되는 건 이 사람들이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서 쫓겨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이승만의 힘이 약화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비록 빈칸 읽겠습니다. 동감 1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승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돼가지고서 이거에 따라서 이른바 반민족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반민특위라고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친일파를 많이 처벌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바로 이 이승만 정권은 이 반민특위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뭐 공산주의자들아 뭐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사실상 반민특위 자체를 무산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얼떨결에 친일파들은 상당수가 전부 다 뭐가 되어버리냐면 면죄부를 받게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대표적인 되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굉장히 악명 높았었던 대표적인 바로 그 고문 기술자에 해당하는 그런 경찰 노덕수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를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문을 많이 했었는데 걔가 바로 나중에 이제 그 김원봉 선생 같은 사람을 나중에 잡아가지고서 그래서 김원봉 선생의 뺨을 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문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결과적으로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활동 많이 했었던 분이잖아요. 뭐 이열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뭐 조선의용대와 같은 민족혁명단을 만들어서 조선의용대를 만들고 그 조선의용대를 데리고 나중에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는 되게 활약을 되게 많이 했었던 대표적인 사실 이제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약간 좀 민족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건 분이었는데 이분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당시에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이승만 정권의 비협조로 해서 이게 실패했고 이것 때문에 친일파 청산이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바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전부 다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땅들이 전부 다가 옛날 일본 놈들이 갖고 있던 땅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인들 중에서 일본 놈들이 버리고 갔던 땅들을 헐값에 사가지고서 엄청나게 땅을 불리는 조선인 한국인이죠. 조선인 출신에 해당하는 그런 지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던 겁니다. 누구는 소장농, 그리고 누구는 지주.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격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북한 쪽에서 소식이 왔어요. 즉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 아싸라게 그냥 이 친일했었던 그런 지주들의 땅들은 싹 다 몰수를 해버립니다. 1정봉가 보통 이제 1헥타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 이상에 해당되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1헥타르인가 그거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싹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갖고 있었던 땅들 다 뺏어버린 다음에 그 땅들을 농민들에게 바로 무상으로 주는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이제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농지 개혁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이 조선에서 북한 쪽에서는 농민들이 한순간에 소장농에서 어느 정도 자영농으로 이제 변신을 내 땅을 갖고 있는 자영농으로 변신하게 됐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 소문이 바로 남한까지 전달이 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잖아요. 한 방에 싹 뺏어서 한 방에 싹 나와주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썼느냐? 바로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3정보, 3헥타르 정도 되죠? 3정보가 그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토지를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가지고서 다 파는데 물론 이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지급하긴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싼 값을 들여서 그들에게 토지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을 바로 토지가 없는 소정농들에게 싼 값에 이제 되파는 그런 형태의 유상 몰수, 그 다음에 유상 분배에 해당하는 농지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측면이 있긴 했었지만 이 땅을 국가에게 싼 값으로 팔아버리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싼 값으로 파는 것이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파는 것이 좀 낫겠다 생각했던 많은 지주들이 3정보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토지들을 주변에 있는 소장농들에게 막 파는 모습을 막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토지 면에서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중간중간 농지개혁. 자, 정부가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구입하여 농민들에게 판매. 오른쪽에 적겠습니다.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자, 그리고 또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도 사실은 우리 남한보다도 훨씬 더 조직적으로 국가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은 남한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명분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늦게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미 질서가 다 잡혀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남한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농지개혁 실시를 통해서 무상몰수, 무상동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에 입각해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정부를 드디어 수립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쯤에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김구 선생님은 안두희라고 하는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공격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통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채로 민족 간의 동족 산장의 비극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